안녕하십니까. 자, 경영정보론 2025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경영정보론 문제는 나왔던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실 때도 기출문제 충분히 풀어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영자와 같은 의사결정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이 바람직한 정보의 조건이죠.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는 정확해야죠. 정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보는 정보를 갖다 얻으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정보를 갖다 얻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갖다 얻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경제성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복합성이 나와 있는데 정보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는 단순해야 된다고 해갖고 단순성이 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단순해야만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갖다 이용하지만 의사결정자는 이 정보 이쪽에 개발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용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정보의 조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정보의 조건은 항상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해가지고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이 나왔네요. 입력이니 출력이니 이런 내용들 나왔는데 다 아시죠? 정보 처리 과정. 제일 먼저 입력한 다음에 처리하고 나서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그 순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내용 하나 보시죠. 먼저 기억은 조직 내부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원시 자료, 원시 데이터라고 하죠. 원시 데이터를 갖다 획득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입력이죠.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한 자료를 갖다가 뭐예요? 입력한 자료를 갖다가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변화보다는 시험 문제 변화라고 나왔어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변환이라고 해요. 원래 정확한 용어죠. 변환시키는 것이다. 트랜스폼이에요. 변화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처리라고 하는 프로세싱입니다. 자, 인풋, 프로세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뭐는 뭐뭐된 정보를, 처리된 정보죠. 처리된 정보를 사용할 사람 또는 활동에 전달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정보를 사용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출력이죠. 아웃풋. 그래서 순서대로 문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풋, 입력이고, 프로세싱, 처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3단계가 있지만, 그 3단계 뒤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이 3개 뒤에 더 추가해가지고 피드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피드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도 나오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경영정보 시스템 교과서가 있어요. 18판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 경영정보론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로든이라는 학자가 쓴 건데 로든 부부가 쓴 책이에요. 원래 부부가 계속 17판까지 책을 내다가 이제 제자 한 명 더 껴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자 한 명 더 껴가지고 3명 이름으로 18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정보 시스템의 3가지 활동이라고 해요. 활동. 정보 시스템의 3가지 활동해가지고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해가지고 3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피드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입력, 처리, 출력이고 그 뒤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피드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드백까지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3가지 얘기하면 이것이고 만약에 4가지라고 하면 거기다가 피드백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죠. 자, 다음에 그 전략 정보 시스템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 전략 정보 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전략을 위한 거예요. 전략을 위한 건데 우리가 이 위겐다 아시잖아요. 경영학에서 늘 얘기하는 우리가 제일 위에 있다면 사명이 있고 사명 미션이 있고 이 사명 하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목표의 달성 방법도 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전략이 있고, 자, 그 아래 매니지먼트, 관리가 있잖아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운영, 아퍼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흐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정보 시스템은 바로 이거예요.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전략정보 시스템인데, 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목표의 달성 여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의 목표라고 하는 게 뭐죠? 이윤 극대화지만, 자, 이윤 극대화를 갖다 이루려면 뭐예요?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략정보 시스템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경쟁 우위를 갖다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갖다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이유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는 1번에 그 효율적인 회계 정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다. 거래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갖다 이룬다. 보고서 작성을 신속화한다고 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뭐에 관한 내용이죠? 이 세 가지는 모두 거래 처리 시스템, TPS 관련된 내용이죠. 자,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 해가지고 거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SIS에 관해서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고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조직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 늘 이루어지는, 일상적이라는 얘기는 매일같이 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적이다, 그 위에 좀 더 기간이 약간 길면 단기,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상적이라는 매일같이 하는 거죠. 당연히 거래는 매일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비즈니스 거래. 그래서 조직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기록, 처리, 저장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답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예요? TPS죠. 이것만 해도. 거래 처리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자재 구입, 상품 판매, 이게 다 거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과 같은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정형화라는 말 다 아시죠? 프로그램도 되고 표준화된 방식의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거래 데이터를. 그럼 당연히 뭐예요? 거래 처리 시스템이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문제도 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들 잘 확인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하고 A+ 맞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처리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PS입니다. 그 나머지 뭐 경영정보 시스템도 이것도 이제 중간 관리자. 자, 경영정보 시스템은 다 아시겠지만, 자, 중간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바로 MIS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MIS가 있고, 그 다음에 중역정보 시스템은 최고 경영자예요. 중역이라는 게 최고 경영자, 엑스큐티브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의사결정 자체를 지원하는 DSS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갖고 나온 건데, 뭐 당연히 답은 거래처리 시스템입니다. 요건 이제 주로 위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요거는 뭐예요? 포함하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거래 처리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다 해갖고 TPS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MIS의 기능별 분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능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죠? 기능이라는 게 바로 경영 기능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영학 처음 공부하실 때 나오잖아요. 경영학 처음 공부하실 때 경영학이 뭐냐? 경영학은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 자,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영 과정 해가지고 뭐예요?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어지는 게 경영 활동이 나오죠. 자, 세부적인 경영 활동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생산. 두 번째, 생산한 거 팔아야죠. 마케팅. 그러려면 자금 흐름을 잘 관리해야죠. 재무. 그 다음에 회계,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경영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IS의 기능별 분류라고 할 때 그 기능이라는 게 경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기능이니까 당연히 회계도 있고 인적 자원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정보도 있고 또 생산 정보 시스템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생산 정보 시스템, 그러고 나서 또 재무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경영 기능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위계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전략, 그 아래에 있는 게 매니지먼트 관리, 맨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아퍼레이션 운영입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퍼레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위계에 따른 거죠. 그렇죠? 하위 관리층에서 이용하는
하위관리층 또는 현장 경영자, 현장 경영층에서 이용하는 게 바로 자,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계층별로 구분할 때 나오는 얘기고 기능별 분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세대별 주요 기술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이 경영정보론 교과서 어디에나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나올 때 하드웨어가 컴퓨터 아니에요. 컴퓨터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온 컴퓨터는 진공관입니다. 진공관 얘기하니까 요즘 학생들은 진공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 진공관을. 그래갖고 저 진공관이 제일 먼저고 다음에 나온 게 이 아주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두 번째 나온 게 트랜지스터예요. 아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트랜지스터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자 소형화되고 기타 광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병렬 처리. 여러 대 컴퓨터를 갖다 병렬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또 광학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세대별 주요 기술의 발전 과정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진공관 그리고 나서 트랜지스터 해갖고 니은 리을 하면 요것만 알아도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알아도 답이 나오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도 진공관이 제일 먼저인 거.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아주 그 트랜지스터 발명하신 분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하드웨어의 기술 발전 과정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4번,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 처리 과정이에요. 명령 처리 과정에서 각 단계와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게 아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명령 처리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제일 먼저 명령을 갖다가 인출한다고 그래요. 명령을 인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해석하는 거죠. 인출한 다음에 해석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옮긴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저장하는 겁니다.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다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던 거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초기화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CPU에서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령을 가져온 다음에 해석하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저장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명령을 이거 인출한다고 그래요. 가져온다는 걸 인출한다고 하는 것이고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하는 순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단계 나와 있는데 그 순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령 처리 과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뭐냐고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가 뭐냐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중앙 처리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나오는데 자, 현재 수행 중인 작업과 관련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답이 나오는 거죠. 일시적으로 저장한다고 하면 뭐죠?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 해가지고 흔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램 얘기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 원래 램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임의 접근 기억 장치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임의 접근 기억 장치라고 해서 번역을 하죠. 이것도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임의 접근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바로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데이터를 갖다가 또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램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전원이 꺼지면 처리된 내용이 사라지는 특성, 뭐예요? 휘발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지게 되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주기억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뭐 늘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중앙 처리 장치하고 뭐 입출력 장치 나오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요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그대로 주기억 장치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죠. 주기억 장치와 별도로 보조 기억 장치를 갖다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보조 기억 장치끼리 묶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잘 아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옛날에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가 있잖아요.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가 많이 이용됐던 것이고, 그러다가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를 갖다 대체해가지고 나온 보조 기억 장치가 뭐예요? SSD죠. 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SSD가 지금은 뭐 거의 다 이거 쓰고 있죠. SSD. 그래서 여기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하고 하드 디스크, 흔히 얘기하는 HDD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SSD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지위를 대체해가지고 쓰이고 있는 게 바로 SSD입니다. 과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하면 첨단인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 다 거의 다 이걸 쓰고 있는데, 보조 기억 장치. 이것은 당연히 램은 주기억 장치니까 아니죠. 그냥 묘하게 섞어놨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끼리 묶인 것이 뭐냐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 컴퓨터 입력 장치가 아닌 거,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야, 일반 경영학 시험 문제에서도, 일반고 경영학 시험 문제, 여러 가지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경영학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나올 때 경영 정보는 문제 해가지고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컴퓨터 입력 장치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 입력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출력 장치, 입력 장치 구분하는 게 나오죠.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음성 인식 장치. 말로 해가지고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코드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자, 스캔해가지고 바코드에 있는 정보가 입력되잖아요. 컴퓨터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니터인데, 모니터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는 보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이건 출력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광학식 데이터 판독기 해가지고 다 입력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거다 아시죠? 뭐 굉장히 가장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도입된 운영체제예요. 자, 운영체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운영체제 해가지고 이건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체제 얘기하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는 거죠. 자, OS가 뭐 하는 거죠? 자, 가장 컴퓨터가 작동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운영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활동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갖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데, 자, 운영체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원래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컴퓨터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컴퓨터를 작동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컴퓨터를 갖다 이용할 때 쓰는 작업들, 여러 가지 뭐 시분할이라든가 또 다중처리라든가 다중 프로그래밍, 이것들이 다 관련된 내용이죠. 이번에 어셈블리 언어가 나오는데, 언어는 글자 그대로 랭귀지일 뿐이에요. 언어는 랭귀지일 뿐이고, 이것이 자, 운영체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단지 프로그래밍 언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언어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운영체제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분할과 다중처리, 그리고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자,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의 주요 개념에 포함되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운영체제 해가지고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다음에는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플랫폼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웹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바하고 그 다음에 HTML5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바에다가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하고 지금은 또 HTML5가 나왔단 말이에요. 5가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은 그저 그대로 웹 소프트웨어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웹 프로그래밍 언어일 뿐이죠. 그렇죠?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다 웹 서비스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웹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글자 그대로 컴퓨터예요. 그냥 컴퓨터일 뿐이에요.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아무리 뭐 컴퓨터가 진짜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일 뿐이지, 하드웨어 플랫폼은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컴퓨터 자체니까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할 때 컴퓨터는 글자 그대로 자, 컴퓨터일 뿐이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언어가 뭐냐고 했습니다. 1세대라고 나왔어. 1세대가 뭐예요? 기계어죠. 그냥 볼 것도 없죠. 1세대 컴퓨터 언어다 그러면 기계어죠. 응? 이건 진짜 너무 쉽게 그냥 다 맞으세요 하고 빨리 다 맞고 고득점하고 나가세요 하는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딱 기계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나 명령을 나타내는 일련의 0과 1로 구성된다는 거 바로 1세대 컴퓨터 언어 해가지고 기계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그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 해가지고 SDLC라고 하는 거 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자,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시스템을 갖다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 요구사항이죠.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요구사항,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갖다가 수집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할 일이, 설계해야죠. 그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가지고 설계하고, 자, 설계한다면 설계한 내용대로 구현을 해야죠. 마지막 할 일은 뭐예요? 유지, 보수하는 거죠. 항상 그 순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SLDC 순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사항의 수집 분석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설계고, 설계한 대로 구현해야죠. 구현하고,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죠. 그래갖고, 여기에 맞춰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이죠. 2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단계도 가장 초보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늘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완전한 정보 집합을 갖다 제공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정보 집합을 제공한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원래 데이터 구조도 아시잖아요. 데이터의 계층 구조. 데이터의 계층 구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잖아요. 또 레코드가 모여가지고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그 순서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거 흐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 대상에 대한 완전한 정보 집합을 제공한다. 그래갖고 튜플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바로 필드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드의 집합 해가지고 레코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필드의 집합이다 해가지고, 필드의 집합에 해당하는 게 바로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또 이제 충분히 공부하셔서 아는 내용이고 합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객체를 갖다 얘기했어요. 자,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객체를 갖다 의미한다 그랬죠. 가지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다 했습니다. 기본 단위. 그리고요, 근데 고객, 상품, 생산자와 같은 실체나 사건, 개념을 갖다 포함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죠.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개체. 그래서 그 개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사람, 장소, 사물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엔티티라고 해서 개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를 갖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개체고, 그 개체의 값, 그 개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개체가 있을 때 이걸 기술하는 정보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트리뷰트 해가지고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체를 기술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라고 했는데 특정한 개체를 갖다 기술하는 특질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애트리뷰트 해가지고. 개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바로 뭐예요? 개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엔티티, 개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17번이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경영 혁신 기법 중에 하나로 많이 언급되는 거죠. 다운사이징도 경영 혁신 기법으로 많이 언급돼요.
자, 경영혁신 기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뭐 벤치마킹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그 BPR이라든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다 혁신 기법으로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옛날에 없던 거니까. 근데 이게 등장해가지고 그만큼 크게 기여했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다운사이징입니다. 원래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컨대 이 기업의 규모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인력 중심으로, 자, 생산 요소가 다 인력 중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하다 보니까는 기업 규모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용되고 컴퓨터 이용되고 또 만약에 생산 과정에서 이제 AI가 많이 도입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 사람이 할 일을 갖다가 AI 하나가 다 처리한다면 조직 규모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가 작아져요. 점점 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직의 생산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조직 규모가 슬림화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이게 다 다운사이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다운사이징이 여기서 당연히 정보 처리에도 이용되죠. 굉장히 방대하던 그런 처리 과정을 갖다가 뭐예요? 아주 간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정보 처리를 갖다가 집중화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정보 처리는 분산화되는 겁니다. 정보 처리가 과거 집중 처리, 중앙 집중식 처리 방식에서 뭐예요? 분산 처리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화가 아니라 분산화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보 처리는 당연히 분산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 공유의 시스템 통합 구축이 가능하다. 당연히 자, 정보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통합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 통합 구축해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는 뭐 과거에는 각 부서마다 사업장마다 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뭐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갖고 다 연계해가지고 통합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RP라고 하는 것도 다운사이징에서 ERP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시스템의 구축,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다운사이징 됐으니까. 다운사이징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과거엔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사진에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 초기 단계에서 앞에 나왔지만 기계요. 그 기계를 갖다 이용한 컴퓨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진공관식 컴퓨터 한 대가 5층 건물 규모예요. 애니악이니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초창기 나왔던 컴퓨터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컴퓨터 한 대가 건물 5층짜리 건물 하나예요. 진공관이 뭐 몇만 개씩 활용되고 그런 건데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서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뭐예요? 아주 획기적으로 규모가 작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예요? 다 개인 컴퓨터 다 쓰잖아요. 거기다가 또 컴퓨터도 뭐예요? 태블릿 같은 거 조그만 거 아주 스마트폰 크기의 작은 컴퓨터 이용하잖아요. 또 이게 다 다운사이징 된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만큼 이제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라는 또 경영 혁신의 하나라고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의 구축이나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에 의해서 연결되는 PC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갖다 활용하는 것도 다운사이징이죠. 근거리 통신망 해가지고 랜을 이용해가지고 다 연결되면 PC나 워크스테이션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다가 지금도 클라우딩 시스템 나오면서 뭐예요? 각 개인마다 컴퓨터 본체 놓고 썼던 건데 모니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런 거 다 다운사이징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다운 사이즈 해가지고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를 갖다가 분산화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8번에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물리적 데이터 파일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갖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답은 나오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플리케이션과 물리적 데이터 파일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DBMS죠.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가지고 조직이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가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설명도. 그래서 설명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18판 그
경영정보론 교과서가 최신에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든 교수가 쓴 그 두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과 물리적 데이터 파일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DBMS를 갖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SQL 나왔는데 SQL은 다 아시죠? 이거 SQL이라고도 하고 발음할 때는 그냥 현장에서 전문가들끼리 발음할 때는 그냥 SQL이라고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SQL 이렇게 발음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전문가들끼리 발음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SQL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SQL이라고 발음하는 건데, 자 이거는 바로 뭐죠? 원래 SQL은 SQL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아니에요. 랭귀지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위한 표준 데이터 조작 언어가 바로 SQL이에요. SQL. 그렇게 하나 보시고. 자바도 다 아시죠? 자바도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둘 다 랭귀지예요. 둘 다 랭귀지 해가지고 SQL과 자바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자바라고 할 때는 외부를 위한 대표적인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해가지고 자바도 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고 답은 5번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이거 약자로다가 BI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활용 분야가 아닌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활용 분야 해가지고 근래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개념의 관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CRP, 뭐 CRM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CRM 말고도 근데 이건 고객관계 관리 아니에요. 고객관계 관리인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래는 또 뭐예요? 공급자 관계 관리가 강조가 되고 있죠. 공급자 관계 관리해가지고 뭐 서플라이어,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SRM이라는 것도 많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CRM, SRM. 자,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SCM은 공급 사슬 관리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 교과서마다 다 언급되는 거예요, 최근에. 요새 나오는 경영정보론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SCM도 첨단 SCM 개념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제가 그 18판 책이, 로든 교수의 18판 책이 나온 게 한 8월, 그러니까 2025년 말에 나왔는데, 그걸 갖다 손에 넣은 다음에 가장 최근의 내용까지 다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꺼운 책을, 글씨도 깨알 같은데 그 두꺼운 책을 갖다가 그 맨 뒷부분 펴놓고서 다 읽어봤는데 가장 최근의 첨단 기술까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도 이제 이 경영정보론 공부하려면 이런 것들 다 알아야죠. 당연히 가장 최근에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활용 분야하게도 다 포함되는 거죠. EIS는 뭐예요? 중역정보 시스템 아니에요. 엑스큐티브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중역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뿐이지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활용 분야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 EIS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급사슬 관리입니다. SCM, ERP 전사적 자원 관리예요. CRM 고객관계 관리, SRM 공급자 관계 관리 이런 것들.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필드와 레코드 형식으로 구성된 필드하고 레코드로 구성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테이블 형태죠. 표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테이블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뭐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값 나오고, 이거 테이블 아니에요, 다 이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필드와 레코드. 그래서 필드와 레코드 형식으로 구성된 테이블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죠. 동종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져가지고 동종의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도록 설계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테이블 형태라고 나오면 뭐예요? 테이블 형태 아니에요. 테이블 형태라고 나오면 당연히 관계형이죠. 그렇죠? 관계형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필드와 레코드 형식으로 구성된 동종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멀티미디어 파일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갖다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관계형으로 이렇게 딱 표현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갖다 포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파일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SQL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관리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관계형 모델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관계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필드와 레코드 형식으로 구성된 동종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관리한다고 하면 바로 관계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 풀어봤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문제도 길지 않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경영정보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약간 생소한 분야 아니에요. 경영학에서. IT 분야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늘 뭐 조작하고 늘 쓰는 이런 개념과도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하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번까지 풀어보고 그 뒤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